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쉬지 않는 주둥아리 방송이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와! 2022년 9월 28일에 티저 같은 느낌으로 방송을 설명하는 0회차 업로드를 했었고 2022년 10월 4일에 정식으로 화요일 레귤러를 시작을 한 게 벌써 1년 전이에요. 네, 지금 들으시는 방송은 10월 3일 화요일에 업로드가 될 텐데요. 혼자서 1년이라니. 사실 저는 제가 뭘 좀 꾸준히 잘 못해가지고 팟캐스트도 사실 하다가 때려치울 줄 알았어요. 그래도 뭔가 제 사생활을 팔아가면서 어떻게든 좀 꾸준히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역시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이렇게 1주년을 맞이한 상황에서도 청취자 애칭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네, 제 방송을 한 번이라도 들어주신 분이라면 전부 감사합니다. 네, 팟빵 기준으로 구독자 수도 6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오 클립도 자주 확인은 안 하는데 어쨌든 구독자가 20명이 있긴 하더라고요. 듣는 청취 수는 거의 0, 많으면 1, 2, 요 정도긴 한데 어쨌든 모두 감사합니다. 팟빵이랑 오디오 클립 중복으로 구독을 해주신 분도 왠지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최소 60명 이상이 내 방송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았다. 관심이라도 가졌다. 한번 눌러보기라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이런 경사스러운 날에 제가 게스트라도 한번 모시고 맥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좀 즐겁게 떠들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인간관계가 굉장히 협소하고 또 요즘 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또 저랑 안 놀아주기 시작하면서 출연을 부탁할 게스트가 딱히 떠오르지 않았어요. 네,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기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해도 결국에 어쨌든 나를 팔아가지고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저를 한번 좀 잘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방송에서 한 2번 정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글쓰기 모임 사각사각에서 만들었던 그 책에 들어가 있는 저의 글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참 이거를 하던 당시에는 꿈이 되게 컸어요. 엄마하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었던 때였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안 하면 마음도 줄어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그때 써놨던 글들이 그대로 그냥 다 블로그 비공개 글로 묻혀있는 상태고 그러는 와중에 어쨌든 사각사각이라는 팀을 만나서 자그마하게라도 이렇게 책을 낼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만남이고 또 기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책에 실려있는 저의 글들을 정말 다 읽어볼 겁니다. 저희가 분량을 A4용지 한 장으로 지정을 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되게 길지는 않고요. 짧은 글인데 뭔가 좀 유명 작가님들이 오디오북을 내시듯이 전 또 이렇게 저만의 오디오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책을 넘기면서 읽을 거라 가지고 조금 뿌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얘가 책을 들고 있어가지고 그런 소리가 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책 제목은 계절은 변하고 우리는 나아간다 해서 사각사각 지음 이렇게 표지에 적혀 있어요. 일단 겉표지를 딱 열면 저희가 작가가 총 6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왜 작가님들이 책을 내면 겉표지 그 날개 쪽에다가 자기소개 같은 걸 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짧게 그런 걸 쓰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6명의 작가의 소개를 각자 적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뭐라고 썼냐 하면 히미스타 늘 잔잔하게 아픈 몸을 이끌고서 유쾌하게 살고 싶은 소심한 관종, 돈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고 마지막에 별 모양까지. 네, 저는 히미스타니까요. 그래서 이제 색깔이 들어가 있는 표지를 한 장 더 넘기면 계절은 변하고 우리는 나아간다. 라고 되어 있고, 저희 이제 편집자가 저희 작가 6명 중에서 이 모임을 주도했던 이제 제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던 카야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책 소개, 저희가 일단 지역에 어떤 그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이 모임을 했던 거라 가지고 책 소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2022년 가을 대구에 거주하는 청년 6명이 모였다. 2달이라는 기간 동안 8번의 만남을 하면서 7편의 글과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책은 그 시간에 대한 기록이자 흔적이다.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죠. 기록, 흔적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 말인데 저희 카야 편집장님이 굉장히 또 글을 잘 쓰시는 분이라 가지고 저의 마음에 쏙 드는 책 소개를 써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목차 차례를 보면 제1장, 일상
제2장 감각, 제3장 사람, 제4장 공간, 제5장 자유주제, 제6장 마무리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 책을 만들 때 두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저희가 모임을 할 때 매주 다른 주제로 각자의 글을 썼기 때문에 목차를 나눌 때 주제별로 나눌까 아니면 작가별로 나눌까 요거가 조금 갈렸었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주제별로 나누자라는 이야기가 좀 우세해서 저는 작가별로 하고 싶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저는 작가별로 글을 모아놨을 때 어떤 그 신경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우리 모임의 분위기 같은 게 더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작가별로 하기를 조금 미뤘었는데 어쨌든 다수의 의견으로 주제별 카테고리가 정해지게 돼가지고 네, 아주 조금은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각사각 팀은 총 8회의 모임을 했고 그리고 첫 만남을 제외한 7회 동안 총 7가지의 주제로 글을 썼어요. 만들어진 책에는 카테고리가 6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중간에 시를 한번 썼었거든요. 근데 시 카테고리를 따로 빼지 않고 다른 6개의 주제의 맨 앞장으로 약간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책 사이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는 그런 걸로 끼워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니까 약간 맨 앞장이 아니라 맨 뒷장처럼 좀 배열이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때 제가 원했던 대로 작가별로 글을 모아서 다시 책을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저의 글을 한번 다 모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되게 잘 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되게 오글거리고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첫 만남 때도 각자 추천하고 싶은 영화나 뭐 드라마, 책 이런 것들을 각자 카피라이터가 되어서 소개하는 글을 짧게 썼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책에는 넣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뭐 저는 이렇게 또 방송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아무리 작고 부끄러운 글이어도 어쨌든 제 머릿속에서 제 마음속에서 제 손끝으로 나온 거니까 네, 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만남에 썼던 카피라이트? 뭐 그냥 홍보 문구 같은 거가 있었는데요. 다들 첫 만남에 약간 스몰 토크를 하는 것처럼 간단한 글쓰기를 시도해보자. 이런 의미로 했던 거기 때문에 일단 그날 다른 분들은 좀 약간 어려운 작품들을 소개해 주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약간 분위기도 처음이기도 하고 제가 워낙에 저 혼자 있을 땐 굉장히 무거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남들 앞에 있을 때 내가 너무 무겁지 않기를 좀 바라는 그런 굉장히 이상한 그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내가 되게 밝고 명랑하고 약간 이렇게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읽기 좋은 책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책 자체가 가볍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굉장히 쉽게 읽히지만 무게감 있는 책을 추천을 했거든요. 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광민지 이진송 작가의 미루리라를 추천을 했어요.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쟤 또 결국에는 혼세님이랑 짐송님 책을 추천을 했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마침 제가 뜬금없이 추천을 한 게 아니라 미루리라라는 책을 내시고 얼마 안 됐나? 제가 되게 그 책에 몰두하고 있을 때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누가 책을 추천을 해달라라고 하면 거의 그때는 미루리라를 추천을 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선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도 그 책을 선물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어김없이 그날도 미루리라 영업 멘트를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사실 써가지고 발표하는 형식을 띠고 있긴 했는데 저는 글보다는 약간 말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사람이라서 그냥 써놓은 거를 보고 읽는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했어요. 네, 그때를 떠올리면서 제가 써놓은 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거를 노트에서 찾느라고 되게 오래 걸렸는데 이게 책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제가 어느 노트에다가 적어놨는지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찾았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못 찾았으면 오늘 이거에 대한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찾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광민지 이진송 공저의 미루리라인데요. 책 제목만 들어도 내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맞습니다. 그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미루기를 생활화하는 저 같은 사람이 미루지 않고 읽은 책 미루리라. 네, 오늘도 내일도 미루리라. 그래서 저 이거 발표하는데 사각사각 팀원분들이
카피라이트가 아니라 쇼호스트 같다라고 되게 엄청 웃으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분들은 정말 글을 읽는다라는 느낌으로 좀 차분하게 읽어주셨는데 저는 그냥 말하듯이 해가지고 네, 써놓은 거 사실 그대로 읽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남부터는 주제를 미리 정해가지고 각자 써오고 그리고 만나서는 각자가 써온 글을 다 같이 읽어보고 감상을 나누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첫째 주에 헤어지기 직전에 이제 둘째 주 주제를 정했는데 그게 바로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쓴 글이 책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글을 쓰면서도 할 말이 정말 너무 많았고 모임에 가서도 할 말이 진짜 많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좀 주어진 분량에 맞춰가지고 글을 쓰는 거를 잘 하는 편이라가지고 정말 줄이고 또 줄여가지고 A4용지 한 장, 한 페이지 분량으로 만들어냈었던 글입니다. 근데 항상 할 말이 너무 많았어요. 네, 아시잖아요. 이제 쉬지 않는 주둥아리. 네, 글도 똑같더라고요. 할 말이 너무 많아. 근데 그거를 한 페이지로 줄이니까 오히려 만났을 때 그거에 대한 설명을 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상이라는 주제의 저의 글을 한번 볼게요. 제가 히미스타여가지고 히읗이라서 우리 가나다 순으로 글이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끝에 있어요. 아우.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제출을 했는데 요거가 이제 책으로는 한 장, 2페이지 분량이 되었습니다. 읽어볼게요. 주제는 일상이고 제목은 나는 나, 히미스타. 시작부터 너무 좀 우울한데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세요. 나는 삶이 지루했다.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조금이라도 활기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버둥대 보지 않은 것은 아니나 번번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혀 포기하기 일쑤였다. 나는 포기가 빠르다. 그래서 가능할 것 같은 일만 하고 실패할 것 같은 일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스스로 알아서 잘 컸다 는 말을 들어온 내가 못한다 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꽤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보호했다. 누군가는 나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서 좋겠다 라고 하지만 나는 하고 싶은 말을 잘 하지 못한다. 정작 하고 싶은 말은 가슴에 꽁꽁 묻어둔 채 사람들이 나에게 바라는 말을 하다 보니 엉뚱한 얘기도 많이 했다. 누군가를 보호하려고 했던 말이 되레 화살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거나 나쁜 말을 자기 입으로 하지 않으려고 내 뒤에 숨은 친구 대신 오지랖을 열심히 펼치고 대신 욕바지가 되기도 했다. 그게 멋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나는 막말하는 성격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도 남한테 나쁜 말을 하는 게 쉽지는 않다. 말을 똥처럼 뱉고 나면 그날 밤에 나는 몸이 아팠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때 나는 남을 대신해 말하는 쿨한 나, 멋진 나를 뽐내고 싶었던 것 같다. 시키는 것만 하고 사는데 익숙했던 나는 한편으로는 어디서라도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길 바라고 있었다. 태생이 관종이었던 나는 더 이상 내가 관심을 받을 만한 거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반항하던 10대의 나, 좋아하는 걸 즐기기 위해 온몸을 불사지르던 20대의 나는 이제 없다. 내일 당장 어떻게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의욕 없는 낡은이가 되어 적당히 살고 있을 뿐이었다. 이유도 모르는 두통과 몸살, 하혈에 시달리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고 모든 걸 체념한 그 자리에서 낡은 채 덜렁거리고 있었다. 코로나로 모든 행동에 제약을 받으니 억지로라도 끌고 가던 일상이 산산조각 났다. 그나마 내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던 노래방에 갈 수 없게 되었고 마스크로 가려진 내 입은 말하는 것도 먹는 것도 그 어느 하나 자유롭지 못했다. 엄마는 점점 더 먹는 약이 많아졌고 월세를 벌려고 들어간 직장에서도 오래 다니지 못했다. 무기력이 지속됐고 이런 게 코로나 블루인가 싶었다. 나는 모든 것에 화가 났다. 마왕 신해철이 노래했던 그 가사처럼 마음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세상 돌아가는 꼴은 마음에 안 들지. 마음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세상 돌아가는 꼴은 마음에 안 들었다. 유튜브에 전 직장을 욕하는 영상을 올렸다. 세상 모든 우라통 터지는 얘기를 다 할 것처럼 만들어 놓고는 비보쇼 티켓팅을 실패했다며 징징거리다가 결국 욕을 잔뜩 했던 첫 번째 영상을 지우고 채널 이름도 바꿨다. 한동안 구실을 잃었던 내 입에게 쓸모를 부여하고 싶어 팟캐스트도 만들었다. 돈 되는 일을 해야 월세를 낼 텐데 내 스스로 사회화에 실패했다는 것을 최근에야 깨달았다. 최근에 본 사주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다. 지금은 계속 힘들겠지만 43이 되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선생님, 저는 43까지 이러고 사나요?
조금만 더 땡겨주실 순 없나요? 삶이 지루하고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치고는 어떻게든 웃을거리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하는 걸 보면 나는 충분히 밝은 사람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쉽게 기력이 오르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일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여전히 게으르지만 이것도 나의 일상이라면 내가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나의 삶. 이제는 조금 재미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처음에 우리 그 사각사각 팀원들하고 같이 읽었을 때 다들 그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부분에. 되게 우울한 글을 쭉 쓰다가 선생님 저는 40살까지 이러고 사나요? 조금만 더 땡겨주실 순 없나요? 이렇게 적어놓은 거를 보고 이 사람이 끝까지 뭔가 사람들을 웃기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나의 원래 마음을 그냥 글로 쓰면 마지막에 이런 유머라고 할 만한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냥 나 혼자 웃을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글을 마지막에 추가하지 않았을 텐데 글을 한 페이지를 다 쓰고 나니까 마지막이 너무 우울하다는 거를 스스로 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임을 하기 직전에 제가 출력을 하기 직전에 이 부분을 끼워 넣었어요. 내가 43이 되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대요. 제가 원래 사주 이런 거를 사주를 안 믿는다기보다 사주를 봐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제 사주를 봐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다 틀리게 말을 했기 때문에 별로 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이 사주를 봐주셨던 43세대가 잘 된다고 했던 그 선생님은 굉장히 이때까지 저의 뭐 토정 비결이나 사주나 뭐 타로나 이런 거를 봐주셨던 선생님하고 굉장히 느낌이 달랐어요. 이때까지는 네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됐는데 여자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따위의 말을 들었다고 하면 이 선생님은 저한테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어.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 일단은 멈추지 말고 이 선생님이 저한테 유튜브 같은 거를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사실 제가 그때 유튜브를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팟캐스트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업로드가 거의 안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되게 그 선생님이 유튜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말고 일단은 없애지 말고 계속 하라고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사람 중에 이렇게 콕 집어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던 사람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제가 사실 그날 사주를 볼 때는 되게 심드렁하게 앉아있다가 집에 와서 그거에 대해서 엄청 곱씹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43세 잘 된다는 얘기 좀 믿고 싶고 대충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43이면 팟캐스트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한다면 그래도 한 5, 6년 차 정도는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그래도 어쨌든 그 정도 오래 하면 뭐라도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그 사주를 믿는다기보다는 그때까지 팟캐스트를 그만두지 않고 꾸준히 하고 있을 나를 믿어보자는 생각이 지금은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마지막 부분에다 끼워 넣었더니 다들 마지막까지 웃기려고 되게 노력하셨네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결국 뭐 웃은 사람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제 방송 들으시면 되게 웃기진 않잖아요. 그냥 나 혼자 웃고 있고. 그 다음 주제가 감각이었어요. 감각이라는 주제에서 제가 썼던 글의 제목은 네게오라 멜라토닌인데요. 사실 이 네게오라 멜라토닌이라는 제목은 제가 생각해낸 거는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삐약삐약 북스의 불키드 작가님의 단편선에 실린 단편 만화의 제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네게오라 멜라토닌이라는 만화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잠을 정말 잘 못 자는데 저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불면증에 엄청 심하게 시달리고 있었을 때 이 만화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 블로그도 가면 네게오라 멜라토닌 해가지고 불면의 나날 뭐 이렇게 소개를 해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목은 불키드 작가님의 단편 만화 제목을 좀 차용했다.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피곤한데 잘 수가 없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3달이 지났지만 그는 매일 밤을 불면으로 지새우고 있다. 출근해야 하는 직장이라도 있으면 억지로라도 자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그날 그는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회사에 더 이상 출근할 수 없다는 연락을 했다.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장례를 치르고 얼마 없는 유산을 정리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졌다. 출근을 해야 하는 남은 가족들이 날짜를 맞춰 만나기란 쉽지 않았고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동안 출근할 곳을 없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밥도 잘 먹지 않았고 모간이 말라 따가운 지경이 되어서야 물 한 모금을 겨우 마셨다. 구태여 무언가를 했다고 한다면 가족들이 모여있는 단체 카톡에 새로운 대화가 올라오는지 확인하고 평소보다 더 아무렇지 않은 척 농담을 던지는 것 정도였다. 이제는 정말 좀 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는 탁상 위에 방치되어 있던 멜라토닌을 집어들었다. 먼지가 뽀얗게 묻어있는 뚜껑을 쓱 한번 닫고는 멜라토닌 하나를 꺼내어 물었다. 사실 그에게 멜라토닌은 별 효과가 없었다. 분명히 멜라토닌을 추천해준 지인이 자기는 직방이라고 했었는데 그에게는 도무지 효과가 없어서 대충 한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만은 좋아하는 작가의 책에 나오는 멜라토닌을 전염시키는 누군가가 꼭 필요했다. 엄마 옆에서는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잘만 자더니 효과도 없는 멜라토닌에 기대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심해했지만 그래도 부디 멜라토닌이 제 이름값을 하길 바라며 따가운 눈을 감았다. 엄마 이거 사왔다 좀 먹어봐라. 땡땡아 나와서 뭐라. 아니 엄마 뭐라고 사왔잖아. 아 누가 먹든지 사왔으면 그만이지 뭐 말이 많노. 그래 그래야 우리 엄마지. 딸이 맛있는 음식을 보고 엄마부터 생각나서 사온 걸, 이 먼 길을 달려서 힘들게 싸들고 온 걸, 굳이 아들부터 불러다 먹이는 게 우리 엄마지. 딸 입에서 꺼내 아들 입에 넣어주는 게 우리 엄마지. 겨우 들었던 잠에서 진저리를 치며 깨어난 그는 꿈이란 본디 자신이 평소 마음 쓰고 있는 바를 반영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비웃었다. 석 달이나 지나서 꿈에 나와 잠깐 얼굴을 비추는 엄마가 반갑고 야속했다. 아쉬운 대로 엄마 꿈을 이어서 꿀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다시 눈을 감다가 손에 남아있는 감각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손은 따뜻하고 뻐근했다. 어릴 때부터 그의 엄마는 불리한 입장이 되면 그의 손을 꽉 쥐고는 했는데 그러면 그는 너무 아프다며 두말 없이 항복했다. 그는 손에 남아있는 온기를 얼굴에 갖다 대었다. 마치 꽉 쥐어진 손을 아파하는 그를 앞에 두고 웃겨 죽겠다는 표정을 짓던 엄마가 보였다. 이상하리 많지 아무 냄새가 안 나던 엄마의 냄새가 나는 듯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각사각이라는 모임을 했을 때가 지금도 물론 아직까지 엄마에 대한 감정이 정리가 되진 않았는데 그때는 아직 1년도 채 안 됐을 때여가지고 그냥 되게 감각이라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엄마 생각이 먼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쯤에 엄마 꿈을 실제로 이제 꿨었는데 제가 여기서 나를 그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근데 정말 너무 현실처럼 아들만 바라보는 그런 엄마로 몇 번 꿈을 꿨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생각하는 게 꿈으로 나타난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엄마, 언니, 나, 여동생 이렇게 4명이서만 행복하게 사는 그런 꿈을 한번 꿨었는데 엄마에 대한 감각을 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글이 나왔던 것 같고 그런 와중에 네, 꿈에서 엄마하고 했던 대화는 저의 원래 말투대로 그대로 글자로 옮겼어요. 좀 무봐라 이런 거. 엄마 뭐라고 이런 거. 엄마 먹으라고 이게 아니라 엄마 뭐라고. 네, 제 원래 말투가 글에 다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주제가 사람인데 이거는 사실 제가 쓰면서도 약간 자아분열하는 느낌으로 좀 썼거든요. 저희가 만나서 이 글을 서로 나누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더라고요. 되게 제가 자아분열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는데 약간 이중인격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람이라는 주제에 제가 쓴 글의 제목은 아이가 이에게 입니다. MBTI 과몰입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안녕, 잘 지내고 있니? 너의 메일을 훔쳐보고 있지만 새삼스레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 너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너를 제일 모르고 있는 게 나인 것 같아. 이렇게 하나하나 글로 써본다. 나는 너의 요란스러운 웃음소리가 좋아. 너는 천성이 호들갑 떨기를 좋아하고 흥이 많아서 아무데서나 노래하고 몸을 흔들 때가 있잖아.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과하다 싶기도 하겠지만 나는 너의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어. 너는 진심이 아니면 웃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어디를 가도 소외되는 사람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너를 보며 참 오지랖이 넓다고 생각했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너의 배려심이란 것도 알게 됐고
정적이 흐르는 분위기가 어색해서 빈틈없이 말하고 있는 너를 보면 지치지도 않나 싶어. 어떨 때는 너무 말을 많이 걸어서 귀찮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미리 걱정스레 배려해주는 것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고마운 마음이 들어. 또 어떨 때는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사람을 좋아하고 믿기도 하는 널 보면서 바보라는 생각도 들었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 늦은 밤 집 밖을 배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망설임 없이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좁은 원룸이지만 여기 와서 자고 가 하고 선뜻 방 한 편을 내주었다고 했을 때 너무 놀랐어. 말 그대로 처음 보는 사람인데 밤새도록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역시 네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의외로 낯을 너무 가려서 가끔은 오해를 받기도 하는 게 반전이라 웃기기도 해. 모르는 사람만 잔뜩 있는 곳에서는 길 잃은 사람처럼 두리번거리기만 하잖아. 그러다 아는 사람이 나타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양팔을 뻗어 안겨오는 네가 귀여워. 내가 너를 처음으로 의식하게 되었을 때 너는 참 열정적인 사람이었어. 좋아하는 주제를 얘기할 땐 네 목소리가 백두산 꼭대기라도 단숨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활력을 뿜었거든. 표정을 감출 수 없어 그대로 드러나는 너는 참 알기 쉬운 사람이었어.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명확한 네가 참 좋았어. 먹는 것도 좋아해서 뭘 그렇게 싸들고 다니는지 항상 입안 가득 먹을 걸 물고는 먹을래? 하고 물어보는 다정한 네가 좋았어. 사람 웃기는 것도 좋아해서 누구라도 웃어주면 세상을 다 얻은 표정으로 좋아했잖아. 그런데 그런 네가 사람이 너무 싫다고 했어. 먹는 것도 싫다고 했어. 먹어지지가 않는다고 했어.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했고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어. 나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 내가 바라보는 너는 과하면 과했지 부족함이 없이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었는데 죽고 싶단 말을 그렇게 진심으로 쏟아내는 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너무 힘이 들었어. 네가 그 오랜 시간을 버티고 웃으며 돌아왔을 때 나는 너무 기뻤어. 평소처럼 박수를 치며 깔깔대는 너를 볼 수 있는 게 참 다행이었고 행복했어. 좋아하는 것을 얘기할 때 목소리가 점점 크고 빨라지는 너. 식욕이 돌아왔다며 혼자 2인분을 먹어치우는 너의 모습이 또 반가웠어. 하지만 네가 힘들어하는 동안에도 나는 늘 너를 생각했고 돌아온 너를 보면 다시 생각해. 나는 너의 밝은 모습만을 사랑한 게 아니야. 나는 너의 어떤 모습이라도 응원해. 살아있어 주어 고맙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약간 자아분열의 느낌으로 글을 썼다고 했는데 아이가 이에게라는 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거든요. 아이의 성향을 가진 내향의 성향을 가진 힘이라는 사람이 외향의 성향을 가진 희미를 기다리면서 뭔가 쓴 편지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 있고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뭐 제가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고 제 주변에 내향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내향인 친구들 중에서 저하고 연락을 조금 자주 했던 친구들 중에 저한테 해줬던 말들을 조금 섞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하는 말도 있고 내향인 친구가 외향인 저한테 한 말도 있고 좀 많이 섞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글을 다 읽고 나서 사실은 제가 이런 설명을 하지 않으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뭐야 이중인격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의 뭔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되게 많이 섞여 있는 네, 그런 거라 가지고 일단은 어쨌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니까 나라는 사람, 힘이라는 사람 근데 그 안에서도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고 밖에 나가기 싫어하고 이런 내향의 힘이랑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항상 웃고 떠들고 놀고 싶어하고 그런 외향의 힘이 네, 어쨌든 여러 가지 힘이라는 한 사람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좀 써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뭐 결국에 어쨌든 간에 요거는 끝까지 굉장히 진지하고 재미없게 네, 노잼 힘이 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글도 사실 마지막에 출력하기 직전에 살아있어 주어 고맙다라는 멘트를 추가한 거거든요.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표현을 하기가 좀 그런데 사라졌다라고 표현을 하기가 조금 그런데 어쨌든 그래요. 그냥 이때는 뭔가 매스컴에서도 그러니까 미디어에서도 그런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런 일에 대한 그런 방송도 좀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되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고, 정말 또 양가 감정이 들었던 게, 늘 죽고 싶어 하고, 늘 살기 싫어 하면서도, 마지막에 제가 살아있어줘 고맙다라는 멘트를 넣었다는 거는, 결국에는 살고 싶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사실 그때 감정이 온전하게 다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냥 제가 마지막에 살아있어줘 고맙다를 정말 출력하기 직전에 추가를 해서 프린트를 했다. 그것만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근데 제가 지금 사실 이 글을 되게 오랜만에 다시 읽어보는데, 나의 감정을 온전히 다시 한번 읽어본다는 게 굉장히 마음의 동요를 가지고 오는 일인 것 같네요. 이거를 읽으니까 이 마지막 멘트 때문이라도 살아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제는 공간입니다. 공간. 공간. 이 얘기 할 때마다 정말 답답한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공간에 대한 글을 쓴 거의 제목은 공간, 그것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앞에 썼던 글들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할 수 있어요. 이것도 좀 되게 유쾌하고 상쾌하진 않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 하나 누우면 꽉 차는 원룸에 혼자 살게 되면서 공간이란 것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 결혼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마당이 있는 2층 집에 살게 된 엄마는 그 집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많았던 것 같다. 둘째인 나를 제외한 자식들이 모두 밖에 나가 살게 되면서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셋이 살기에 2층 집은 조금 낭비 같아 보이기도 했다. 그래도 그때는 엄마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어서 평생 소원하던 마당 있는 집을 가지게 된 엄마를 축하하며 엄마와 함께 마당 잡초를 열심히 뽑아댔었다. 나는 엄마에게 유튜브 방송하고 싶은데 비어있는 2층을 내가 쓰면 어떨까? 하고 물었지만 엄마는 아들 결혼하면 2층에서 살아야 된다. 며 딱 잘라 거절했다. 새 집에서 같이 사는 것도 잠깐 밖에 살던 남동생이 빚을 지고 엄마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나는 자연스레 엄마와 멀어졌다. 애당초 동생으로 쉽게 대체 가능했던 나라는 존재는 미약했고 엄마 말이라면 다 들어주는 만만이었던 내가 남동생과 자주 싸우게 되자 그 꼴을 보기 싫으셨던 것 같다. 계속 그렇게 땡땡이랑 싸울 거면 나가라! 나는 그렇게 집을 나왔고 원룸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지인의 도움으로 관리비만 내고 지낼 수 있는 투룸에 살았다. 볕도 잘 들어오고 침실을 제외한 주방 겸 거실 공간이 있어서 방문을 닫으면 누가 와도 내 예민한 공간을 침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집에서의 생활도 어영부영 끝이 났고 잠깐 일을 해서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나 혼자 부동산에 갔을 때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가 싶은 원룸 몇 군데밖에 볼 수 없었다. 다음날 내가 성인 남자 지인과 동반하지 않았다면 그나마도 힘들었을 거라 생각하며 몇 군데를 더 둘러보다가 비교적 내 예산으로 가장 괜찮은 조건의 풀옵션 원룸을 선택했다. 풀옵션이라고 해봤자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으면 보이는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한 칸밖에 없는 주방에 바로 붙어있는 화장실, 방을 가로질러야만 있는 좁은 베란다의 작은 냉장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야 있는 통돌이 세탁기까지 비효율적이고 비위생적인 그 원룸에서 몇 년을 살았다. 나는 언젠가 엄마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남동생은 돈만 조금 모이면 또다시 집을 나갈 것 같았고 나는 엄마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집을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엄마는 그 집을 남동생에게 넘겨주었고 남동생은 집을 나갈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 큰 집을 받은 남동생이 나의 작은 원룸에 들러 이 정도면 살만하네 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엄마는 인생의 목표를 결국 이런 식으로 이루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한숨만 나올 뿐이었다. 내년 여름 이사를 앞둔 나에게 누나 이사 어디로 할지 못 정하면 집으로 들어와 라고 선심 쓰듯 아니 확정하듯 말하는 남동생의 얘기를 귀로 듣고는 있었지만 나는 엄마가 없는 엄마 집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다. 물론 나도 많은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너른 집에서 살고 싶다. 엄마 집으로 들어가면 분명 원룸보다 큰 공간이 생길 것이고 그만큼 편한 부분도 있겠지. 가난도 습관이라고 했던가. 작은 방에 살면 시야도 좁아진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다. 사실 알고 있었지만 나에게 주어진 공간이 겨우 이것뿐이라는 걸 외려 내가 선택한 것처럼 합리화하고 싶었던 걸까 싶다. 적당히 누울 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더니 시간이 갈수록 방이 점점 작아졌다. 사실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내가 원하고 바라던 공간이 단순히 넓고 편리한 공간인지 누군가와 함께하는 공간인지. 언젠가부터 나는 혼자 밥 먹는 게 싫어졌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 공간이라는 주제로 글을 썼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언젠가부터 나는 혼자 밥 먹는 게 싫어졌다. 근데 여전히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뭔가 제가 성격상 남하고 같이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원래는 진짜 혼밥을 정말 잘하거든요. 아무 데서나 그냥 쑥쑥 들어가서 밥 먹고 집에서도 막 혼자 잘 차려가지고 먹고 혼밥에 굉장히 이골이 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혼자 밥 먹는 게 너무너무 징그럽게 싫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왜 어로드 커피 갈 때 막 저랑 같이 가실 분, 뭐 혹시 오실 분 이런 거를 계속 물어보는 게 뭔가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밥 같이 드실 분, 뭐 어디 같이 가실 분이라고 해서 나와주는 사람이 또 되게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도 그냥 혼자 밥 먹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정말 진짜 치가 떨리게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여기서 되게 넓고 쾌적한 공간에 서 사는 게 내 바람인 건지 아니면 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어떤 공간을 공유하는 게 내 바람인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전에 동생 집에 갔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원룸이라는 게 되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방에 있어야 되는 물건이 방 안에 들어와 있고 이러니까 좀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 진짜로 집만 넓어지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건지 그 넓어진 집에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지 좋은 건지 그래서 저는 공간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그런 땅, 뭐, 건물, 이런 느낌보다도 좀 공간을 감정적으로 좀 많이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감정인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제. 이게 제가 쓴 글 중에서 그 우리 사각사각 팀원들이 가장 흥미로워했던 글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A4용지 한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마지막에 탈고를 했더니 이 책으로는 3페이지가 나왔어요. 2페이지 반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자유주제다 보니까 뭘 쓰지?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게 주제를 정해줘도 글쓰기가 힘들긴 한데 자유주제니까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또 앞에처럼 우울하게 막 나의 삶에 대하여 막 늘 항상 언제나 잔잔하게 아픈 나의 몸에 대하여 병원에 가서도 병명을 알 수 없는 나의 건강에 대하여 막 이런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고 지치는 이야기들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블로그에다가 그냥 일기라기보다 그냥 되게 생각나는 대로 에피소드를 좀 간단하게 적어놨었던 글이 있었는데 그게 그때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그 블로그에 써놨던 글을 조금 그 당시에 저의 감정에 맞게 조금 수정을 해서 손을 봐서 이제 그날 가지고 갔었죠. 제목부터 일단 평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제목이 인터파크에 남아있던 나의 감정 한 조각입니다. 네, 읽어볼게요. 한 3, 4년 전쯤인가?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내가 좋아했던 남배우의 팬이었고 팬 활동을 하면서는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으나 트위터로 자주 연락을 해서인지 심리적 거리는 비교적 가까웠다. 다이렉트 메시지로 나름 깊은 얘기도 나누었는데 온라인에서의 그는 내가 좋아하는 군더더기 없는 사람이었다. 알고 보니 내가 살던 곳에서 버스 한두 번으로 쉽게 다닐 수 있는 지역에 살아서 따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오프라인에서의 첫 만남도 역시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말과 행동이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취향은 확고한 느낌이 있었다. 직접 만나서는 그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다는 양꼬치와 마라탕을 함께 먹고 조금은 독특한 이름을 가진 카페에 가서 대화를 나누었다. 같은 배우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대화 내용은 자연스럽게 그 배우와 작품에 관한 쪽으로 흘러갔다. 나는 당시 그 남배우가 출연했던 영화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그 책을 궁금해했다. 사실 내 책은 아니었지만 돌려주어야 하는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흔쾌히 그 책을 그에게 빌려주었다. 금방 다시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날 대화에서 특정 뮤지컬을 좋아한다는 그의 말을 기억했다가 내가 소장하고 있던 그 뮤지컬 관련 책을 다음 만남에 무심한 듯 선물로 건네주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하는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그동안 온라인에서 취향 타는 대화를 많이 나누었고
오프라인에서도 어느 정도 성향이 맞는다고 생각했는지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서슴없이 시작했다. 물론 나는 내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나의 위치나 형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다. 그래서일까? 나는 그와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했고 각자의 집으로 헤어지는 순간까지 별의별 이야기를 다 나누었다. 나는 온라인에서의 그보다 오프라인에서의 그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좀 더 오래 만나보고 싶었다. 서너 번째 만남이 있고 난 그날이었나? 그 다음 날이었나? 갑자기 다시는 보지 말자고 연락이 왔다. 나는 너처럼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부담스럽다고 했다. 사실 그때 무슨 정신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는지 다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갑자기 그때의 일이 떠오른 것은 얼마 전 좋아하는 인디밴드의 공연 예매를 위해 인터파크에 들어갔다가 과거 예매 기록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의 장기 실업과 코로나 등의 이유로 인터파크에서 예매를 하지 않은 지 오랜지, 과연 얼마나 오래 외부와 단절되었었는지 궁금해진 탓에 한 달 한 달을 넘겨가며 과거의 기록을 검색하고 있었다. 클릭할 때마다 이 공연은 이랬지, 그땐 그랬지 하며 추억에 잠기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포스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이승환? 나는 이승환을 좋아하지도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나의 취향 범주에는 아예 없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공연을 예매했다가 취소했을까? 예매 내역을 눌러보고는 아차 싶었다. 그 공연의 장소가 당시 내가 살던 곳에서 걸어도 10분밖에 안 걸리는 곳이었다. 아, 그 사람이 이승환을 좋아한다고 했었지. 이 공연을 보러 온다고 했었는데. 좋은 자리에 티켓을 핑계 삼아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것 같다. 그때만 해도 만나자고 하면 금방 또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어쨌든 내가 그를 좋아했던 건 사실이고 그 좋았던 감정을 간직한 채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좋아했던 군더더기 없는 그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꾸며내어 타인에게 나의 흉을 보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그에게 빌려간 책을 돌려받고 싶다고 연락했다. 통보식으로 끝낸 대화를 다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는 택배로 보낼 테니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고 보내기로 한 날짜로부터 한참이 지나도 택배는 오지 않았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기한은 정해놓지 않았더라도 일단 남의 책을 빌려준 것이었고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한 사람을 온전히 믿을 수 없어 한 번 더 물었다. 그는 그것이 기분 나빴는지 그 부분을 각색해 타인에게 또 퍼뜨리고 있었다. 택배를 받고서는 언제인지 모르게 트위터 마팔 관계가 끊어졌고 좋아했던 남배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그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사그라졌다. 그 계정은 잘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 나는 아직도 그가 담배를 피우던 옆모습이 생각난다. 내가 사는 곳 근처로 이사오고 싶다고 했던 말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코트를 포기할 수 없다던 말도 생각난다. 그런데 정작 얼굴이 생각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딱 한 번만 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한 순간 그의 미소가 생각났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되게 오랜만에 다시 읽으면서 짚어줘야 될 포인트가 되게 많은데요. 와. 그 당시에 제가 좋아했던 남배우가 최근에 어떤 그 되게 오랜만에 뮤지컬에 캐스팅이 됐다고 뭐 그런 기사를 보긴 봤는데, 그랬었어요. 그 친구는 사실 오프라인 위주로 뛰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온라인에서 뭐 움짤 같은 거 만들거나 약간 그런 거를 좀 더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프라인을 아예 안 뛴 건 아니었는데 둘이 같은 공간에 있었던 적도 있긴 했어요. 같은 영화의 GV에 저는 앞자리에 그 친구는 뒷자리에 그 당시에는 서로를 인지하고 있지 않았을 때였어가지고 나중에 만났을 때 나 거기 있었는데 뭐이 정도는 했었는데 어쨌든 저처럼 뭐 일정 스케줄 막 다 따라다니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어떤 한 배우의 팬으로 만나긴 했지만 집이 좀 가까워가지고 뭔가 그냥 일반 친구로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생각만큼 수월하게 흘러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양꼬치나 마라탕을 몇 번 먹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괜찮았는데 그 친구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데리고 가서 같이 먹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 그 친구가 뮤지컬을 되게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어가지고 제가 또 나름대로 그래도 어쨌든 뭐 전공을 살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연예 매니지먼트 공연 이벤트과를 나왔잖아요. 그때 저희 교수님이 쓰신 책을 반드시 한 권씩 다 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집에 있었는데 그 뮤지컬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집에 있어도 나는 별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를 선물로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건넸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지냈는데 정말 되게 일방적으로 관계가 끊어졌어요.
근데 제가 인터파크에서 그 예매 내역을 봤을 때 오랜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내가 걔를 되게 좋아했었던 게 있구나. 되게 뭐랄까 자그마한 친구였어요. 굉장히 마르고 그 마른 몸에 코트 한겨울이었는데 저는 막 롱패딩 엄청 두꺼운 거 껴입고 이렇게 다닐 때 그 친구는 한 손엔 담배, 한 손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게 하고 얇은 코트를 입고 제 앞에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되게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약간 그런 환상이 좀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면 표현이 조금 적극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마지막에 만났을 때 제가 좀 많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여자가 여자에게 대시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하기 어려웠다?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되게 잘 지냈잖아. 되게 좋았잖아. 근데 뭐 어쨌든 그 단 하나의 DM으로 이렇게 정리되는 관계.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또 온라인 관계라는 게 결국은 이 정도구나. 이게 오프라인으로 연결이 돼도 조금 뭔가 많이 힘든 부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죠.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그 굉장히 온라인 친구들과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제가 또 이걸 오랜만에 읽으면서 이승환이란 사람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왜 그 입 짧은 햇님 언니 먹방에 이승환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뭐 햇님 언니 방송도 보통 그냥 혼자 밥 먹을 때 같이 보거나 이승환이라는 가수도 사실은 제 바운더리에 아예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정보 자체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취향이 굉장히 확고하기 때문에 재미없는 건 안 보는데 그냥 뭔가 햇님 언니가 그 개를 탄 덕후로서 그 모습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1.5배속으로 해가지고 봤었거든요. 역시나 덕후들이 진짜로 그 나의 아티스트를 만났을 때 그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끝까지 봤는데 저도 언젠가는 좀 유명해져가지고 뭐 은희 언니, 수기 언니 그리고 뭐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네, 문희준 2세, 문희율 어린이를 초대하고 싶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고요. 아, 근데 제가 잘 나갈 때쯤 되면 희율이가 어린이가 아니겠죠? 희율이가 너무 유명해져서 제가 손끝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도 몰라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쓴 글 중에서는 이 그 인터파크에 남아있던 나의 감정 한 조각 이 글이 굉장히 이 사각사각 팀원들 안에서는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대요. 근데 뭐 뒷이야기를 할 것까진 없고 그 이후로는 전혀 연락을 못했으니까 네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시 카테고리인데 시는 사실 그냥 처음에 시도 자유주제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래도 주제가 하나 있어야 좀 쓰기 쉽지 않겠나 라고 얘기를 해서 왜 그 옛 선조들의 시조나 이런 거 보면 보통 뭐 자연에 대한 시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자연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우리가 자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진짜 뭐 산과 바다 이런 걸로만 쓰는 건 아니고 그 주제를 생각했을 때 그냥 각자 연상되는 그런 것들을 되게 자유롭게 쓰는 거니까 근데 저는 제가 사각사각에서 썼던 글 중에 일단 시 파트가 제일 어려웠고 제가 예전에 그 사각사각 이야기 하면서 시 파트가 너무 어려웠었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여동생한테 얘기를 하니까 네 운문부였잖아 이러면서 네가 학교 다닐 때 운문부로 해서 내가 운문부를 한 거 아이가 하면서 그런 얘기를 예전 방송에서 한번 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자연에 대해서 쓸 말이 없어가지고 매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동생이 이제 우리 순풍이랑 청량이 이 순풍과 청량이라는 게 자연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순풍이라고 하면 순하게 부는 바람 요거를 뜻하고 청량이라고 하면 날씨가 화창하고 따뜻하다 요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조카 1호가 순풍이 조카 2호가 청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시의 제목은 순풍과 청량입니다. 정말 단순하죠? 이것도 좀 초반에 좀 우울하긴 한데, 근데 그 당시에 그냥 진짜 나의 감정선이 이랬어가지고, 정말 내 심리 상태가 글에 다 이렇게
도장 찍듯이 찍혀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순풍과 청량, 히미스타. 방랑자는 하염없이 걸었다. 더는 걸을 힘이 남지 않았던 방랑자는 벌어진 상처를 부여잡고 주저앉았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이제는 더 이상 걷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그의 곁으로 살랑 바람이 불어왔다. 방랑자는 양손으로 바람을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따뜻한 빗줄기가 방랑자를 감싸 안았다. 드러누워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자니 잡생각이 사라졌다. 방랑자는 다시 걷기로 했다. 가방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약을 꺼내어 바르고 물 한 모금을 마신 다음 벌떡 일어났다. 내가 이런 대자연의 위로받게 될 줄이야. 더 걷고 싶게 될 줄이야. 방랑자는 그렇게 바람과 해를 모두 감싸 안는 동산이 되기로 했다. 근데 제가 조금 시라서 짧게 쓰려고 노력은 했는데 정말 너무 줄이기가 힘들어서 결국에 산문시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또 순풍과 청량이 저의 조카라고 얘기를 설명을 하지 않으면 다들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약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있잖아요. 그의 곁으로 살랑 바람이 불어왔다. 방랑자는 양손으로 바람을 들어 올렸다. 여기에서 멈췄으면 그냥 정말 은유적인 비유적인 걸 수 있잖아요. 바람을 이렇게 상쾌하게 맞아들인다라는 느낌? 그런 거에서 멈췄어야 됐는데 제가 그 뒤에 생각보다 무거웠다 라고 쓴 거는 우리 순풍이를 제가 처음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이쿠 어이쿠 이러면서 들어 올렸던 네,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양손으로 들어 올린 바람이 순풍이고 그다음에 따뜻한 빗줄기가 이제 청량인 거예요. 그 당시엔 청량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여가지고 참 그때는 그래도 어쨌든 조카들이 생기니까 조금 더 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좀 뭐랄까 사람이 뭔가 되게 제일 무서운 게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이번에 순풍이랑 청량이 보고 싶어서 갔는데 와, 잠깐 같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우리 순풍이가 자유자재로 말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너무 지친 하루를 보내고 왔고 그래서 원래 대전 가면 휴일만큼 휴일을 꽉 채워서 보통은 있다가 오는데 이번에는 정말 1박 2일 빨리 도망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까지 다 읽어봤고요. 그리고 사실 마지막 글은 마무리하는 글이어서 이걸 뭐 글이라고 어떻게 회차에 넣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되게 저의 온 마음을 다해서 썼던 글이라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너에게 닿기를. 저는 이 너에게 닿기를 이라는 제목을 아디오스 오디오 노래 제목에서 차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다들 이거 보자마자 이게 제목이에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제목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만화 제목을 갖다 썼냐라고 묻길래 저는 아디오스 오디오에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제목이 너에게 닿기를 이어서 그거를 썼다라고 하니까 그 만화가 되게 인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뒤늦게 들었어요. 저는 안 봤으니까. 그래서 이 사각사각의 책을 마무리하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닿기를.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새로운 노래를 듣지 않게 된다고 한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비슷한 것 같다.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좋아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우리 팀 사각사각의 구성원으로서 책 한 권을 만들 수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드라마를 보다가 왁가루 다음은 왁가레라는 대사를 들었다. 왁가루는 알다 라는 뜻이고 왁가레는 헤어진다는 뜻인데 이제 좀 알 것 같으면 이별이라고 했다. 모르고 들었으면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하필 그 순간 나는 라리루레루를 입으로 한번 내뱉으며 와 진짜네 하고 감탄을 했다. 이제 겨우 서로를 좀 알 것 같은데 정해진 날짜가 끝이 났다.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나와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같은 공간에 대한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서로의 글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던 첫 만남을 지나 이제는 서로에게 궁금한 것을 묻게 된 흐름이 너무 따뜻하고 좀 더 애틋하게 느껴진다.
공식적인 모임이 끝나더라도 우리 1년에 한두 번은 꼭 정기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괄호에서 나만 그래? 괄호 닫고. 나라는 개인으로서도 나를 돌아보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항상 둥둥 떠다니는 실체 없는 생각들로 나를 올가매고 결국 나를 가장 가라앉게 했던 것이 자신임을 깨달았다. 그렇기에 글을 쓰는 시간은 나 스스로에게 응원을 보내는 시간이기도 했다. 나는 울지 않는 사람인데 글을 쓰면서 왜 그렇게 눈물을 쏟았는지 모르겠다. 글쓰기를 마무리하는 지금은 내 글에 담긴 마음을 알아주는 당신이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느껴진다. 너와 나, 우리 모두 건강하자. 와, 이렇게 책에 담긴 저의 글을 모두 다 읽어보았습니다. 여기도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건강하자. 그때 카야님이 제 방송에 두 번째로 나와주셨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 모임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 사실 다 같이 만나는 일은 없었어요. 이게 뭐 한 명, 두 명 따로 만나는 일은 있었는데 다 같이 모이기는 조금 힘들어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지원금이라는 큰 이런 족쇄가 있어야 네, 이렇게 만남이 잘 되는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다들 바쁘기도 하고 저도 그러고 나서 좀 심적으로 여유가 없어가지고 모임을 따로 하진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때 그냥 농담으로 10년에 한 번 보는 건 어때요? 막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는 10년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나중에 이 책 들고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끝이 났고 그리고 저희 이 책 뒷표지에 보면 우리 편집자인 카야님께서 각자의 글 중에 제일 좀 이렇게 포인트가 될 만한 글들을 한 서너 줄 정도씩 뽑아서 뒷표지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카야님이 좋아하시는 저의 글이 뭔가 보면 제가 썼던 글 중에 나는 너의 요란스러운 웃음소리가 좋아. 너는 천성이 호들갑 떨기를 좋아하고 흥이 많아서 아무 데서나 노래하고 몸을 흔들 때가 있잖아.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과하다 싶기도 하겠지만 나는 너의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어. 너는 진심이 아니면 웃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 부분을 발췌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이 부분이 되게 나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힘이라는 사람을 온전히 드러내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마음이 잘 맞아서 이 파트를 또 적어주셨네요. 네, 이렇게 저희의 책에 실려있는 글을 한번 다 읽어보았습니다. 작가 히미스타의 글은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반에 진짜 무기력하고 세상 비관적인 글을 쓰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글이 점점 밝아졌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여전히 그냥 어두운 느낌이긴 한데 그나마 제가 조금 웃겨보려고 한마디씩 그냥 유머 요소를 조금 넣으려고 노력했던 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굉장히 지금보다 사실은 더 우울한 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탈고를 거쳐서 그나마 이제 책으로 만들어질 만한 그런 글로 조금은 바뀐 게 이 정도입니다. 네. 근데 뭐 제 감정 중에는 사실 긍정도 굉장히 많고 부정도 굉장히 많아서 어느 게 뭐 딱 하나 나의 본성이다라고 확신은 못 하겠어요. 제가 좀 극단적이기는 해요. 근데 그냥 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대로가 좋다. 뭐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글을 썼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대로가 제일 그게 본질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난 1년간 제 방송을 들어주신 분들,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 모두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고요. 당신들이 있는 한 내 방송은 멈추지 않을 거야. Never stop. 네, 아이돌 같은 멘트를 한번 쳐봤습니다. 뭐 글을 읽다 보니까 지금 녹음이 1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일단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사실은 대전에 갔다 와가지고 쉴 틈이 없어가지고 야밤에 갑자기 녹음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보고 읽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주제를 좀 선택을 했고요. 이번 주는 이렇게 좀 루팡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영부영 이렇게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 협업 제안, 방송 후기, 질문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나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네,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아마도 다음 주에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비욘세 대전 공방에
갔다 온 후기를 또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